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4절에 나와 있는 공동재 관리 방식 등에서 일단은 1번에 저희 관리 방식의 장단점은 이제 보면 사업 주체 관리, 자체 관리, 위탁 관리에 관련된 세 가지 관리 방식은 한번 가볍게 참조하시고요. 2번에 나와 있는 저희가 주택법 5장과 시행령 5장의 주택관리의 적용 범위는 저희가 다음 시험화 과정에 잠깐 보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4절은 이렇게 넘어가고 5절에 가보면 제가 공동주택 관리기구 등이다.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게 공동택의 관리 주체가 나옵니다. 관리 주체. 일단 여기 정의는 제가 한번 가장 첫 시간에 관리 주체는 누구냐 해서 공동택을 관리하는 공동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일단 1번에 관리업 인계하기 전에 사업 주체, 그리고 2번에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택의 관리사무소장, 세 번째가 주택관리업자, 네 번째가 임대주택이면 임대사업자 간의 관리 주체로서 공동택을 관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주 범위는 한번 가볍게 보시고 관리 주체의 업무. 그러면 저희가 관리 주체의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보죠. 관리 주체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요. 관리 주체에 관한 것 있다 해서 관리 주체에 관한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업무. 그래서 방금 봤던 네 가지 대상자들은 이 주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세요라고 몇 가지를 정해주고 있냐면 저희가 총 9가지입니다. 일단 1번에 공동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2번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3번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원 충당금, 관리비 사용료와 관리비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그리고 4번 장기수원 충당금의 징수 적립관리. 저희가 장기수원 충당금, 요즘 업무 중에 뭐 동그라미 4번에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일단 원칙을 보면 공동택 공용 부분 중에서 주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택 공용 부분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보수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을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이 그래서 그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도 하고 징수 그리고 적립과 그리고 관리요. 징수 적립 관리에 관한 것은 누가?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업무로 제가 분류하면 되고요. 그 다음 5번은 관리결과 정한 사항의 집행, 6번 입주비 회의 의결한 사항의 집행입니다. 5번, 6번. 그 다음 7번 공동 관리 업무의 공개 홍보 및 시설물의 사용 방법에 관한 지도 개몽. 8번은 입주자 등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 행위의 방지 및 위반 행위 시의 조치입니다 해서 8번과 그리고 9번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의 대응에 대한 대응 조치에서 총 9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라고 지문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관리 현황 공개랑 일단은 관리 주체는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끝부분이에요.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내역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있는 거 공개한다는 그래서 일정 관리 현황 공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관리 현황의 공개다 그래서 보시면 공개는 법에서 6가지를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가지를 공개하는데 뭐에 관한 것은 비공개한다고 되어 있냐면 나와 있죠.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내역 등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사용 내역 등은 이거는 비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내역 등은 공개한다. 요거는 다 사생활 침해로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절차는 그와 같이 주체는 등등을 통해서 입주자 등에게 마지막 네 번째 줄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개별 통제 이 알리는 공개 방법은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 6가지는 공개하되 그 중에 입주자 등 세대별 사용 등은 공개한다. 이거는 비공개한다고 그랬어요. 사생활 침해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뭘 공개할 거냐가 한 장을 넘어가 보면 1번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그리고 1번부터 쭉 해서 6번까지 봐주시고 1번부터 6번까지 이제 마지막 잠깐 보면 관리조치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하세요? 이거는 공개하되 뭐는 공개하지 않더라? 세대별 사용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동의사항. 동의사항이란 건 뭘 말하면 제가 총 6가지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동의를 얻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입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 일정 행위하려면 사전에 관리조치에 동의를 득하고서 그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동의사항은 몇 가지가 있냐면 총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자 1번 입주자 등이 다음 각고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는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에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경미한 밑에 나와 있는 박스에 들어있는 기억에서부터 시옷을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재개하는 행위라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2번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즉 소방법령에 위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방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 부분의 물건을 적재해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해서 2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라면 4번 가축을 사용, 가축인데 여기는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축 중에 이제 보시면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라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대상이다 보니까 장애인 보조견이라 그러면 세대 내에 사육할 때 동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요. 임의 사육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장애인 보조견을 제한 나머지 가축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를 가축으로 분류된 것을 사육하고자 한다면 동의를 얻으세요. 그리고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라면 그리고 5번 공동택의 발코니 또는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라면 6번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라면 그래서 주체가 동의사항은 방금 봤던 대로 6가지죠. 이 6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입주자 등이 관리 주체에 동의를 득한 후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면 입주자 등이 사전에 반드시 동의 절차를 거치고 하라고 그랬어요. 일단 여기 이제 그 중에 동그라미 7번에 가면 5항에도 불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6가지 중에 동그라미 5번이죠. 5번 다시 한번 잠깐 보죠. 5번은 뭐였냐면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여기는 발코니 난간입니다.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저희가 돌출물이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저희가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라면 사전에 관리 조치에 동의를 얻어서 그러면 여기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 설치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위성 안테나 설치하는데 5번과 관련한 질문인데 보시면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보시면 저희가 에어컨이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그렇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사전에 입주자 또는 사용자 관리자의 동의를 얻고 나서 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의사항은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인데 6번은 다시 이제 5번은 잠깐 봤고 이어서 7번 그러면 여기 7번은 5번과 연관 여기서 뽑아오면 되고 7번은 5번과 관련된 지문에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7번을 뽑아서 보는데 여기 7번을 다 이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문에 5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관의 기능학교 5항에도 불구하고 본문이죠.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 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체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5번의 경우라면 쉽게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가 안 된 공동체예요. 여기는 5번의 경우는 돌출물을 설치한다는 거 여기 5번에 관한 여기 5번입니다. 5번의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설치 장소가 없는 경우라면 그때는 주체의 동의를 얻고 하세요라는 지문이고요. 7번은 무슨 말이냐? 이 에어컨 실외기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 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여기는 공간이라고 보는 게 좀 낫겠네. 여기 설치 공간이 그래서 이 설치 공간입니다. 여기는 설치 공간이 없는 공동택이라면 사전에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이 된 공동주택이라면 그 설치 공간이 마련이 된 공동택이라면 이와 같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가 따로 돌출물 설치하는 이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요거는 뭐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파트 앞 베란다를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아파트 앞 베란다를 보면 에어컨 실외기를 따로 설치할 공간 애초에 그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주체가 그 설치장 공간을 따로 반영을 해 설계도상에 반영을 해 지어지는 공동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측면으로 제가 본 측면이 이제 정면이라고 제가 볼 수 없는 거니까 측면이 각 층마다 세대 내의 일정 공간이 이와 같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된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게 2007년도부터 지어진 이와 같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된 공동택은 2007년도부터는 그 건물 애초 설계도상에 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주체가 이제 법령에 따라 이 주택 법령에 따라 이 실외기 설치 공간 이 설치 공간을 설계도상에 반영을 해서 지어진 공동주택인데 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외기 설치하면 된다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7번은 5번은 결론은 이거예요. 5번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없는 공동주택이라면 주체의 동의 얻고서 합니다. 7번은 무슨 말이에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이와 같이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그때는 뭐더라? 이때는 저희가 따로 이 돌출물 설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돼. 왜?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장소 또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의사항은 그렇게 해서 6가지 관련 부분과 7번은 따로는 아니고 7번은 따로가 아니고 이 5번과 연관된 이 지문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치 공간이 마련이 된 공동택이라면 돌출물 설치 행위를 하면 된다는데 요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잠깐 정리하시고요. 5번에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포함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대비 회의에 제출 승인 받고요. 승인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뭐 하더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번. 2번. 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입대비 회의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1번은 1개월 이내에 예산을 작성하고요. 2번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서 결산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해서 5번. 그 다음에 회계감사 잠깐 봐보죠. 회계감사. 자, 회계감사를 이제 보시면 1번부터 해서 저희가 5번까지 관련된 질문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회계감사는 공동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1번에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공동택 세대수가 해서 보시면 회계감사를 이제 보시면 공동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택은 시기를 딱 정했어요. 300 이상 공동택 요 시기에 꼭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은 제가 보면 매년, 여기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매년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해서 1동그라미 1번에 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300 이상이라 하더라도 회계감사 꼭 받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입주자 및 사용자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꼭은 아니고요. 입주자 및 사용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그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된 해당 연도 이와 같이 동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나 밑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300세 이상은 꼭 주기적으로 요 시기에 꼭 합니다. 1번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두 번째 이와 같은 동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때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법은. 자, 두 번째 그럼 세대수가 300세 미만이면 하나요? S 동그라미 2번에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으로서 300세 미만의 공동택의 주체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저희가 세대수가 300세 미만이면 300세 이상과 같이 이렇게 매년 특정 시기까지 정해놓은 건 아니고 이때는 보면 저희가 이 대상으로 300 미만의 공동주택 이때는 회계감사 요구가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태는 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요구란 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밑에 나와 있는 질문 동그라미 기억에 입주자 및 사용자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한다. 즉 10분의 1 이상이 연서 서명해서 요구하는 경우면 첫 번째 니은 입주협회 회의가 그 의결을 거쳐서 요구하는 경우다. 그래서 기억 또는 니은의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감사인의 감사가 그러면 기억 니은의 요구가 없다면 그때는 회계감사를 안 해도 됩니다. 2번 3번 주체는 1항 또는 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그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협회 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감사인, 즉 1항이든 2항이든 뭐 300 미만 이상 또는 의무관리 대상으로서 300 미만인 공동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데 그러면 4번은 그 감사인의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을 합니다. 물론 선정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선정을 물었을 때 선정을 누가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오는 거고요. 추천 의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추천 의뢰를 받아서 의뢰를 추천해 주게 되면 그 중에서 선정은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다는 겁니다. 4번 정리하고요. 5번에 이제 보면 회계감사를 받는 권리자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산. 여기 해산 안 되는 행위는 그냥 무리 없죠. 첫 번째 기억.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 등의 등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라면 니은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면 해서 기억 또는 니은에 해당된 경우는 그와 같은 행위를 주체해서는 안 되겠죠.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계서류에 저희가 작성 보관, 여기는 회계서류에 관련해서 회계서류에 저희가 작성도 하고요. 이거를 저희가 보관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쭉 봐보죠. 자, 그냥 작성 보관의 동그라미 1번에 가면 해서 지문에 가면 1번에 최소 규모는 어느 규모냐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관리 주체라면 관리비 등 관련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그 증빙 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몇 년간 보관한다? 5년. 그래서 여기서 그 회계서류 작성 보존에 보시면 저기 1번은 첫 번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서 뭐냐면 저희가 관리비 등입니다. 관리비 등과 관련된 저희가 장부와 저희가 증빙 서류. 그래서 이 장부와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종료 몇 년간 저희가 5년간
보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관리비 등이라면 저희가 하나 이상이 포함된 개념인데, 그러면 관리비 등 하면 뭐가 포함된 개념은 일단 첫 번째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가면 제가 관리비 하게 되면 10가지 비목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가지 비목과 그 다음에 이제 사용료라고 그래서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해 징수를 대행하는 사용료가 9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제가 통칭해서 그거를 저희가 관리비 등이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 등 하게 되면 1번에 관리비, 2번에 사용료, 세 번째 장기수선 충당, 요 세 가지가 포함된 개념을 관리비 등이라 저희가 표현한다는 것 잠깐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대상 공동체 이 관리비 등 관련된 장부나 정비용지를 작성해서 종료 몇 년간? 5년간 저희가 보관합니다. 라고 지문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2번에 자, 공동체 관리전 입주자 및 사용자 1항에 따른 장부나 정비서도 그래서 관리비 등의 장부나 정비 서류, 그리고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그리고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의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무슨 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에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지문,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그와 같은 정보 등에 대해서 방금 같은 그 자료 등에 대해서 장부나 정비서를 포함한 그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입주자 등이 보여주세요. 열람 청구 또는 자기 비용이란 건 자, 돈을 줄 테니까 복사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열람이나 복사 요구가 들어오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그와 같은 정보 등에 대해서 열람이나 복사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주체는 관리규약을 살폈더니 관리규약이 그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는 비공개한다고요. 규약을 찾아봤더니 그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때는 뭐예요? 주체는 공개한다. 그래서 즉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비공개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주체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한 그 내용을 잠깐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렇지만 기억과 니은의 정보는 제외하고 용어용한다는 것은 기억 니은의 정보는 이거는 규약으로 정해도 요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뭘 비공개할 거냐 그래서 기억번이 고유 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 니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 해서 기억 또는 니은의 정보를 제외하고 요구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이거는 비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 두 가지를 빼 나머지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규약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8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사업자 선정이다. 그래서 일단은 선정 기준에서부터 선정 방법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놨는데요. 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서 8번에서 보시면 여기는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저희가 집행입니다. 관리비 등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저희가 집행에 관한 부분들 선정과 저희가 집행에 관한 부분을 잠깐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번에 사업자의 선정 집행은 일단은 그게 선정 기준과 세부적인 방법을 정해놨는데 일단은 선정 기준을 보면 주체는 입대표 회의, 관리자 또는 입대표 회의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 충당과 그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하자 보수 보증금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기억 어떤 방법을 따르세요라고 그랬냐면 저희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고요. 다만
선정 방법 등이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여기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이걸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걸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라고 해서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그때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봐주시면서 여기는 그 동그라미 2번 구체적인 선정 방법에 관한 제시가 된 동그라미 2번부터 관련 2번은 좀 더 주의해 주십시오. 2번은 자 일단 1번 보죠. 선정 방법은 보시면 주체도 입대표에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 이 경우 입찰비 회의의 감산 입찰 과정을 참관할 수도 있어요. 하회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관할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는 선정 집행은 보시면 일단 여기서 선정 집행 하나 보면 일단 여긴 이렇게 한번 보자. 선정 집행은 첫 번째 누가 선정 집행은 일단은 여기는 크게 여러분이 세 가지를 보셔야 돼.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보면 자 관리 주체가 선정 집행하는 공사 정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예요. 입주자 저희가 대표회의에서 입대표회의에서 선정 집행하는 공사 정별이 있고요. 근데 공사 정별 때 이거를 이원화 시켜서 이거를 선정하고 집행이 이제 경우는 주체가 입대표회의가 선정 집행을 모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선정과 이렇게 집행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선정은 누가 하고 집행은 누가 하니 이때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고요. 선정은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고 집행은 누가 하냐면 이거를 관리 주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여러분이 누구란 건 첫 번째 관리 주체, 두 번째 입대표회의 그리고 공사 정보에 따라 선정 집행을 주체 또는 입대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 번째와 같이 선정과 집행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이 공사 종별이 누가 어떤 공사라면 이와 같이 1, 2, 3번에 해당되는 구분하는 게 일단은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2번에 보시면 저희가 니은번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라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라면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요. 지금 디귿번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원화라는 건 지금 디귿에 가보시면 선정과 집행 이원화되는 공사 종별이 뭐가 있냐 그 관련 규정이 A번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이때는 입주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조치 집행하고요. B 정기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이다 그래서 A와 B에 관련된 공사는 용역이라면 이때는 선정 집행 이원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방금 뭐죠? 방금 확인했습니다만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 집행하는 공사 종별이라면 니은이고요. 지금 선정 집행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방금 봤지만 저희가 디귿의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에 관련된 공사 또는 용역이라면 선정 집행일 봐두시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를 밀어버리면 돼요? 기억. 그러면 굳이 나머지 공사 종별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분이 이것까지는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정별이라는 건 니은과 디귿을 뺀 나머지 공사정별은 다 누가 관리 주체가 선정 집행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누가 합니까 해서 봐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 3의 2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여기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체 또는 입대표는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방법은 구체적인 선정 방법. 저기는 보시면 선정 방법은 저기 방금 봤죠. 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때는 첫 번째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저희가 경쟁 입찰입니다. 저기는 저희가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되 그다음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해서 고시하는 고시 규정이 있다면 따로 고시해서 고시하는 고시 규정이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 이 고시 규정에 따라서 이와 같은 선정 집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 합니까? 그리고 선정 방법은 해서
지문 3번 정리했고요. 4번, 5번에서 한번 쭉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계약서의 공개 등에 대한 지문 한번 정리해보죠. 계약서의 공개. 자, 지문에 가면 9번에 계약서의 공개 등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계약서의 공개 등 해서 이제 보시면 계약서의 공개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계약서에 있는 공개 등에 가면 지문에 1번에 자, 의무관리단 공동택 주택도 입대표인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경우 고유 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 그렇죠? 이거는 어느 경우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란 것은 어떤 경우도 절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봐주시고요. 1번. 2번에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3번.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공개는 계약서의 공개는 보시면 제가 보면 몇 개월입니까? 여기는 1개월입니다. 그래서 1개월인데 잠깐 봐두셔서 질문 정리하고 보면 그 다음에 보면 10번에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입니다. 그래서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서 자, 주택단지 내에 또는 건물 또는 공동단지 내에 있는 이 주민운동시설이죠.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거를 제3자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위탁 운영을 하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보실 거면 위탁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위탁 운영하자라고 그거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제안하게 되면 누군가는 일정이 동의를 해줘 이거를 제3자에게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면 제안은 누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제안했던 그 정족수와 그에 따른 동의는 어떤 요건에 따른 정족수라는 요 두 가지 제안과 동의인데 여기는 그 세 가지를 정리하지. 이 주민운동시설이 세 가지 대상 공동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위탁 운영에 따른 첫 번째 제안과 동의권에 관한 부분들이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택과 임대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에 있는 이 운동시설 위탁 운영할 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대상별에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게 될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택은 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두 번째는 제가 보시면 임대주택에 있는 주민운동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주상복합 건축물에 있는 운동시설을 운영할 때, 이걸 위탁 운영할 때 세 가지인데 각각 세 가지별 제안과 동의권자 관련된 정족수를 기억하시는데 일단 먼저 질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그 관련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에 9번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체가 위탁 운영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래서 기억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택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라면 입주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이거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요. 니은 임대주택의 경우라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택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디귿. 디귿은 보시면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지문은 지금 여기 보면 디귿번입니다.
그럼 저희가 디귿번은 지금 표현을 여기를 저희가 디귿번은 저희가 여기를 주상 복합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보면 지문은 여기는 지문을 앞으로 표현을 이 디귿번의 이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앞으로 디귿번은 법에서는 지금 이렇게 법에서는 이거를 주상복합 건축 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디귿에 해당되는 요 지문에 따른 표현을 제가 앞으로 보면 여러분들하고 보면 이 지문이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디귿에 따른 지문을 여러분들 서로 편하게 의사소통했을 때 이거를 또 판서했을 때 이거를 주상복합 건축물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는 건 법에서 어떤 용어로서 그 지문을 정리하고 있냐면 디귿번 잠깐 보죠. 디귿번에 가면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에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지문은 좀 깁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 건축물을 저희가 주상복합은 이거죠. 이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이 하나의 건물에 이와 같이 저희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주거용과 상업용 혼재된 이 건물 제가 통상 이거를 주상복합 건축물이라 부르지만 그렇지만 요거를 이와 같이 디귿번과 같이 부른다는 겁니다. 이제 표현을 다시 한번 보죠. 디귿번은 가서 그래 보니까 여기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주상복합 건축물에 있는 주민운동시설을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봤더니 입주대표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방금 제가 봤던 여기 나와 있어요. 방금 제가 정리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실 건 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따른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제한은 누가 하고요? 이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누가 여기서 동의를 해줘야 이거를 제3자 이거를 위탁 운영할 거냐 그 이야기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보니까 이 대상은 세 가지를 이게 세 가지를 이게 나눠놨지만 세 가지를 구분했지만 그 중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주상복합은 방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는 요 두 가지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여기 주상복합 건축물은 제한 동의권이 같죠. 다시 한번 보시면 기역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설명하고 있고요. 디귿은 이제 주상복합 건축물인데 방금 두 가지 기역, 디귿을 확인했지만 기역, 디귿을 모두가 다 제한과 결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디귿번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한다면 이제 기역에 해당되는 규정도 똑같고요. 디귿에 나와 있는 주상복합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이때는 입주대표 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제한권자도 같죠. 방금 봤죠. 그다음에 결정은 즉 동의는 누가 얼마의 동의가 있으면 이거를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할 건지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이거를 3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주체에 관련된 지문에 보시면 저희가 총해서 10가지입니다. 일단 범위부터 해서 주체하게 된 방금 제가 봤던 지문 중에 양가리 1번의 주택관리의 범위 그 관리 주체 범위부터 해서 마지막 여기 10번에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까지입니다. 그래서 주체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한 현 저희 입장이라면 관리주체에 관한 1번부터 해서 이제 보시면 쭉 여기 10번까지입니다. 주체에 관한 1번에 이제 범위는 잠깐 배제하더라도요. 최소 그럼 여러분이 최소 여기 이 지문에 2번에 있는 관리 현황의 공개여서 지워졌습니다만 최소 여러분이 1번의 범위는 간단히 보시되 그중에 특히 2번에서부터 이 10번에 나와 2번의 관리 현황의 공개였었죠. 그래서 여기 2번은 제가 이제 보시면 관리 현황의 공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현황의 공개에 관련 2번 지문에서부터 지금 10번에 있는 이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문항이 한 두 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기 했던 2번부터 1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되고요. 자, 이어지는 저희가 좀 전에 관리비 등 집행한 사업자 선정과 주택관리업자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 주택관리업자를 저희가 선정하고요. 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자를 저희가 선정하는데 제가 이제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누가 하는지, 이 선정은, 그리고 사업자 선정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주택관리업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거를 공동을 스스로 관리하는 게 이거를 제3자에게 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누가 하냐? 선정은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좀 더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나올 건데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공동체 관리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 방금 제가 정리했었죠. 이쪽에 지워져 있습니다. 방금 사업자 선정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든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든 뭐 하더라. 이거는 이 나와 있는 지금 교재 선정 지침에 따른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했고 이와 같은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세요. 지침을 정한 부분이 1조 목적에서 쭉 해서 내용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은 제가 따로 지금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차후 심화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 제가 정리한다면 관리처에 관련된 내용에 따른 이 2번부터 10번과 플러스 선정 지침에 관한 이 고시 규정은 이 중에서 이 고시 규정은 그 중에 일부 몇 가지만 저희가 차후에 심화 과정할 때 그 중에 일부 규정에 대해서만 잠깐 저희가 정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관리조치에 관한 부분에 시작을 해서 그 마지막에 되는 선정 관련 지침까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